때는 조선 중엽 한양 성안에서도 손에 꼽히는 약재거상 황진사의 외동딸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연화라 하였습니다. 연화는 얼굴이 아리따울 뿐 아니라 약초 하나를 보아도 그 성질과 쓰임을 꿰뚫어보는 총명함을 타고났습니다. 황진사는 그런 딸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꼈으나 세상일이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어서 연화의 혼인 상대는 돈 한 푼 없는 몰락 양반가의 선비 이치문이었습니다. 치문은 글재주 하나만큼은 한양 전체를 뒤져도 따라올 자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붙기만 하면 일취월장할 제목이었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먹을 사고 종이 살 돈조차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황진사는 그 재주 하나를 보고 딸을 주었습니다. 연화야, 내가 이 혼인을 받아들인다면 치무는 반드시 크게 될 사람이다. 아비가 뒷바라지를 다 할 것이니 내가 그 사람의 날개가 되어 주거라. 아버지 말씀이라면 하늘같이 여기는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날부터 연화는 새벽같이 일어나 치문의 벼루에 먹을 갈았습니다. 추운 겨울밤에는 치문이 책을 읽는 방의 화로에 숯을 더 넣었고 더운 여름밤에는 손수 부채를 붙여가며 치문이 글을 놓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연화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연화야. 내가 우리 집 복덩이지. 내 아버지 덕에 우리 치문이가 이만큼이나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내 눈에는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다, 딸. 치문 역시 처음에는 연화에게 다정하였습니다. 당신 덕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소. 이 은혜, 내 반드시 갚을 것이오. 그 말이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연화는 그 말 하나를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한양 최고의 영광, 장원급제. 과거방을 붙인 날, 치문의 이름이 첫 번째로 올랐을 때 거리마다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황진사는 사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고 최 씨는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원이에요, 장원. 하늘이 우리 가문을 도왔어요. 연화는 방 안에서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으로 족하다. 남편이 저 하늘 높이 날아오른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하늘은 한쪽에 복을 주면 다른 쪽에 재앙을 내리는 법입니다. 장원급제 잔치가 끝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황진사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영모죄. 나라를 헐뜯고 역적을 도왔다는 죄명이었습니다. 황진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약재를 팔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명은 한번 붙으면 씻어내기가 쉽지 않은 법. 황진사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유배지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연화의 친정이 풍비박산 나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치문이 연화를 불렀습니다. 앉으시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았습니다. 연화, 나는 당신과의 혼인을 끊고자 하오. 연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방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당신 아버지가 역적의 죄인이 되었소. 내가 지금 조정에서 나아가는 길목에 있는 사람이오. 죄인의 딸을 아내로 두면 나의 앞길이 막힌다는 것을 당신도 알 것 아니오. 연화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서방님, 우리 아버지는 죄인이 아닙니다. 누군가 모함한 것입니다. 제가 반드시 밝혀낼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릴 시간이 없소. 당신은 내일부터 바깥채로 거처를 옮기시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치문이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저 계단이었구나. 밟고 올라서기 위한 계단. 그날 밤부터 연화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며칠 전까지 복덩이라 부르던 연화에게 집안의 온갖 굳은 일을 맡겼습니다. 노비도 꺼리는 허드렛 일들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장독대를 닦고 뒷간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저녁이 다 되도록 쉴 틈이 없었습니다. 연화야, 너 이것도 못하냐? 우리 집에 밥이 거저로 들어오는 줄 아느냐? 며칠이 지나자 연화의 손은 터서 피가 났습니다. 몸은 축나고 얼굴은 해쓱해졌습니다.
연화를 어릴 때부터 모신 몸종 금미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씨, 이러다 아씨가 쓰러지십니다. 그냥 이 집에서 나가십시다. 나갈 수가 없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전에는 나갈 수가 없어.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렀을 무렵 연화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다가 그대로 기절한 것입니다. 금미가 달려와 안아 일으키며 울었습니다. 아씨, 정신 차리세요. 아씨.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화가 쓰러지자마자 며칠간 거들떠보지도 않던 최 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아이고 연화야. 내가 너무했다. 내가 잘못했어. 어서 방에 들어가 쉬거라. 최 씨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연화의 방으로 약을 다려왔습니다. 달큰한 냄새가 나는 검붉은 색의 탕약이었습니다. 모약이야. 내 몸이 허해서 쓰러진 거니까 이건 마시면 기운이 날 거다. 연화는 감격하였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사람이구나. 그래도 마음이 있었구나. 연화는 매일 그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였습니다. 약을 마시면 마실수록 기운이 나는 것이 아니라 손발이 저리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팔끝이 둔해지더니 나중에는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씨, 이 약이 이상합니다. 무슨 소리냐, 금미야. 어머니가 직접 다려주시는 약인데. 아씨, 제 말을 들으세요. 저는 어제 사랑채 쪽에서 이상한 것을 들었습니다. 금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씨, 나리와 마님이 의논하는 소리를 제가 담 너머에서 들었습니다. 이 약은 보약이 아닙니다. 아씨 몸을 서서히 굳게 만드는 독초달인물입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다 굳으면 아씨를 배에 싣고 갈매기섬 갯벌에 버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 하나 없는 무인도입니다. 거기서 아씨가 죽으면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금미가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아씨, 이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 통의 서찰이었습니다. 아씨 아버지를 역적으로 고발한 밀서입니다. 나리 필체입니다. 나리가 마당 밑에 묻어두었던 것을 제가 훔쳐왔습니다. 연화는 그 서찰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이미 저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서찰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가득한 그 종이에는 황진사를 모함하는 치밀한 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진사의 재산을 노리고 처가의 세력이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여 미리 손을 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딱 한 방울이었습니다. 금미야. 예, 아씨. 이 서찰을 내 옷 속 깊숙이 꿰매 넣어라.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아씨,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화는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죽어가는 연기를 할 것이다. 예. 어차피 이 독이 계속 퍼지면 몸이 굳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들이 나를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면 나는 섬으로 나갈 수 있다. 그 서찰을 품고 섬에서 살아남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씨, 섬에서 어떻게 살아남으십니까? 독이 계속 퍼지면 정말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금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씨,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매일 밤 해독제를 만들어 아씨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초를 압니다. 이 독을 풀 수 있는 풀이 있습니다. 연화는 금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금미야. 우리 함께 살아남자. 그날 밤부터 금미는 몰래 담을 넘어 약초를 구해왔고 연화는 낮에는 죽어가는 연기를 하고 밤에는 해독제를 마셨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연화의 몸은 겉으로는 점점 더 굳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도 어눌해지고 팔다리도 뻣뻣해 보였습니다. 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치무는 서재에서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군.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른 새벽 치문과 하인 둘이 연화를 들어다 거룻배에 실었습니다. 연화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포구를 떠나 배가 한참을 달렸습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홀로 솟은 섬 갈매기섬. 배가 갯벌 언저리에 닿자
하인들이 연화를 들어다 모래 위에 짐짝처럼 내동댕이 쳤습니다. 치문이 배 위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여기서 죽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마시오. 이것이 다 팔자 탓이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갈매기가 울었습니다. 노젓는 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파도 소리만 남았습니다. 연화는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팔꿈치를 짚고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두 발로 모래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해독제를 꾸준히 먹어온 덕에 몸은 이미 절반 이상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작은 점이 되어 사라져가는 배를 향해 연화는 소름이 돋을 만큼 고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구려, 서방님. 파도가 발끝을 적셨습니다. 나를 그 지옥 같은 집에서 꺼내주어서. 갈매기 한 마리가 연화의 머리 위를 낮게 날아 지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살아남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였습니다. 섬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초는 있었습니다. 연화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곁에서 약초를 배워온 터였습니다. 이 섬이 오히려 제 집보다 낫구나. 여기서 내가 쓸 것들이 모두 있다. 보름쯤 지났을 때 섬의 북쪽 절벽 아래에서 연화는 뜻밖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낡은 초막 하나. 그리고 그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있느냐? 안에서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문이 삐걱 열리며 백발의 노인 하나가 나왔습니다. 수염은 가슴까지 내려오고 눈빛은 깊고 고요하였습니다. 뭐야, 사람이 왔어? 이 섬에? 왜? 연화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아서 왔습니다. 노인이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살 작정이야, 죽을 작정이야. 살 작정입니다. 노인이 잠시 침묵하더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들어와. 밥이나 먹고 얘기해. 그 노인은 20해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등진 의원이었습니다. 의술이 어찌나 뛰어난지 궁중에서조차 그를 찾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권세가들의 다툼에 휘말려 귀양을 받고 귀양지에서 도망쳐 이 섬에 숨어든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연을 나누었습니다. 노인은 오래 말이 없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야. 50년 가까이 이 섬에서 혼자 그분을 삭혔어. 그런데 자네 눈빛은 나하고 다르군. 나는 도망쳐왔는데 자네는 싸우러 온 눈이야.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싸우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저를 버린 자들이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노인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주지. 이 섬에 있는 약초들을, 세상 어디서도 구하기 힘든 것들을. 한양 최고의 약재상 딸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겠지. 그로부터 며칠 후 금미가 작은 나룻배를 얻어 타고 섬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씨. 금미가 연화를 보자마자 달려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살아계셨어요. 제가 반드시 찾아오리라 믿었습니다. 연화는 금미를 꼭 안았습니다. 잘 왔다, 금미야. 이제 우리 셋이서 시작하자. 셋이서? 연화는 노인의 초막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편이 생겼어. 그날부터 연화와 금미, 그리고 노인 의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아침이면 섬 구석구석을 다니며 약초를 캤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땅을 팠습니다. 노인은 연화에게 약을 다리는 법, 독을 중화하는 법, 몸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단 한 번을 가르쳐줘도 10번 응용하였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그들은 섬의 귀한 약초들로 다른 섬과 물물 교환을 시작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이름 없는 약재상이 이 외딴 섬에서 귀한 것들을 구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멀리 전라도 목포와 경상도 통영에서까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약초를 사러 왔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연화의 손은 단단해졌고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리던 섬 주민들 몇몇이 연화의 곁에 모여들었고 섬은 하나의 작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 연화가 금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갈 것이다. 금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양으로요? 아직 나리 이치문은 벼슬자리에 있습니다.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치문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관찰사를 만나러 간다. 연화는 가슴팍에 꿰매어둔 서찰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3년 동안 나는 이것 하나를 위해 살았다. 연화와 금미가 한양에 들어선 날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3년 전 약재 거상의 딸이었던 연화는 이제 없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고 걸음걸이가 흔들림 없는 한 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관찰사댁 대문 앞에서 연화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인은 전 황진사의 딸 황연화입니다. 3년 전 억울하게 영모죄를 뒤집어 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증거를 들고 왔습니다. 관찰사 어른께 이것을 전해 주십시오. 하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적의 딸이 무슨 증거를? 돌아가시오. 연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서찰을 어른께 전해주시면 됩니다. 보시고 아무 가치가 없다 하시면 그때 돌아가겠습니다. 서찰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관찰사 앞에 무릎을 꿇은 연화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치문이 직접 쓴 밀서입니다. 소인의 아버지 황진사를 역적으로 고발하도록 기획한 음모가 담겨 있습니다. 필체 감별을 해보시면 이것이 이치문의 것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관찰사가 서찰을 펼쳤습니다. 읽어내려가는 관찰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입니다. 소인이 3년 동안 품어온 것입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일이 지나지 않아 이치문의 필체가 서찰과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연루된 자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치문은 그날로 파직되었습니다. 그리고 멀고 먼 유배지에서 황진사가 풀려났습니다. 황진사가 폭우로 돌아오던 날, 연화는 폭우 끝자락에 서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배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갑판 위에 쭈그려 앉아있던 초라한 노인이 폭우에 서 있는 딸을 보았습니다. 연화야, 아버지. 두 사람은 달려갔습니다. 황진사가 딸을 끌어안자 연화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소녀가 늦었습니다. 황진사도 울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온 것만으로 족하다. 살아줘서 고맙다, 연화야. 금미가 둘 뒤에서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편 이치문은 제주도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한때 장원급 제자로 조정에서 한 획을 긋던 그였으나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벼슬도 없고 재산도 없고 따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배지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치문의 몸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저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이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주 서서히 몸이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들이 여러 다녀갔지만 아무도 원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흡사 그가 연화에게 먹인 독초의 부작용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아는구나. 섬사람 하나가 혀를 찼습니다.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이다. 이치문은 손발을 쓰지 못하게 되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모두가 그의 이름을 잊기 전에 그는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로부터 계절이 2번 바뀌었을 무렵 연화의 대문 앞에 거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노파였습니다. 얼굴은 주름이 깊고 눈빛은 흐릿하였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한 끼만 주시오. 한 끼만. 연화는 한참 그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최 씨였습니다. 아들이 몰락하면서 함께 쓸려나간 시어머니였습니다. 연화는 한 가지도 흔들리지 않는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은전한 주머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 씨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저는 어머님처럼 모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립니다. 최 씨가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연화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가 그 섬에서 혼자 들었던 갈매기 울음소리를
그 소리를 들으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연화는 그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가볍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에 남아있던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 끝났다. 석양이 지는 날이었습니다. 연화와 금미 그리고 황진사가 나란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이제 다음엔 무엇을 하실 겁니까? 금미가 물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까 포구에서 보니 약초 구하지 못해 아픈 사람들이 많더구나. 우리가 쌓은 것으로 약방을 열겠다. 돈 없는 사람도 고칠 수 있는 곳으로. 황진사가 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연화가 하겠다면 아비도 돕겠다. 금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세 사람은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갈매기들이 그 위를 날았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3년 전 아무도 없는 섬의 갯벌에 짐짝처럼 버려지던 그날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손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모래 위에 누워 멀어져가는 배를 바라보던 그 눈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이 지금 이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결코 선한 자를 잊지 않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쓸려갔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낮게 울며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졌습니다. 오늘 달빛 만화방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버려졌을 때 주저앉지 않고 일어선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달빛 만화방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